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함께 지금 운영위 질의응답 장면을 좀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운영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오전에 한 차례 좀 파행을 빚었었고 정회가 됐었고 지금 다시 속개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결국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전 중에 굳이 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어떤 수행이라든가 일정 같은 것을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는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하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지 않았거든요. 이거 자체는 국민의힘이 역시 좀 흠집내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실제 물어볼 말은 거의 없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비선 하는데 현재 부속실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건 비선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공식 라인을 비선으로 몰아세워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친하니까 잘못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불러야 된다.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작 불러서 물어보고 싶어 했던 국민의힘이 이를 밥상을 걷어찬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고 싶었던 것이지 사실상 모를 건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그 미묘한 시점에 있었던 그 대통령실의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는 국회 불출석하기 위한 인사 발령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좀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국민들께서 그 말씀을 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9월 28일인가요? 9월 29일이죠. 그날 있었던 인사는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 만들면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즉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가면서 제1부속실장 김남준 실장이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갔죠. 그런데 대변인이 매우 이례적으로 강주정 대변인과 공동 대변인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잃어버린 48시간 논란, 그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녹화 논란이 있을 때 사실상 두 대변인의 설명이 달라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는 동시에 제2부속실장을 공석으로까지 만들면서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총무비서관이 1992년 이래로 매년 국정감사에 나왔다는 그 관행 때문에 증인 채택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이동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으로부터 도저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 오전 출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식사하시면서 보고 계실 텐데 국회에서 저렇게 지금 질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나오면은요, 그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 저 시간에 질문 답변이 이루어진 것도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하다가 파행이 빚어져서 저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나오지 않겠다, 즉 질문과 답변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6글자로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우상호 정무수석 이야기한 대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오후에는 또 대통령 수행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운영위 국감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 그리고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는 재판중지법 관련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발언과 관련해서 곽규택 의원은 이거 여당에게 한 거죠? 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야당에게도 함께 들으라고 한 겁니다라고 답변이 있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주 APEC이라든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고 국회의 몫은 국회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중지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야당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정정이 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5개 재판부에서 다 재판을 중지했거든요. 이건 명확하게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 직무 수행 중에는 재판이 중지된다. 라고 하는 헌법의 원리를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 중지되는 것이 맞다. 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굳이 중지된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이 지금 필요가 없고 이게 오히려 정쟁에 휘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현안에만 매진하겠다.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매진하겠다. 대통령을 정정에 끌이지 말라라는 것이고 굳이 이게 여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야당에게도 억지로 이걸 가지고 정정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 전하는 메시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는 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철회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게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보이는데 오늘 아침에 있었던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의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네. 이 재판이 뭐 국힘의 뭐 이런 이제 주장이나 거기에 만약에 이제 사법부가 부응을 해서 재판이 재개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까지는 보류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저는 계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들으신 것처럼 전현희 최고위원은 보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보류라는 거는 결국에는 가능성을 좀 열어둔 단어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당장 안 하겠다는 것이지 결국에는 위헌적인 이 재판중지법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으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리 이승훈 부위원장께서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다고 하셨는데요.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판례 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94헌마 246 결정을 보면은 당시 헌법재판소는 각국의 대통령들에 대한 형사상의 특권을 3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서 쭉 판시합니다.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던 형사재판의 혐의들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집행과 모두 무관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미 피고인이었던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거나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예. 7월 1일에 법인카드 사건 4번째 공판 준비기를 열었죠. 7월 22일에도 대북송금 사건의 공판 준비기를 열었습니다.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재판에 공판 절차뿐만이 아니라 공판 준비 절차도 포함된다는 거 부인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판 준비 절차는 정상적으로 열었거든요. 예. 그 얘기인즉슨 법원은 헌법 84조의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헌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중지법은 일시적 보류가 아니라 완전히 백지화하고 폐기를 해야 맞습니다. 네.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헌재가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처장이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의 역할을 잘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나라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께 자꾸 재판 나가라고 하시는 게 국가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직이 있을 때는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시고 대통령 임기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재준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리하게 장악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계엄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도 이 계엄 관련 이야기를 좀 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민주당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도 막겠다라고 하는 명시적이고 명징한 한마디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부터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러면은 정말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큼은 저지하려고 하겠구나. 라고 지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저는 11겹의 방탄 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공판기일을 새로 잡을 만한 법관이 일선 재판부에 배치되지 않도록 사실은 여러 가지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숙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법원 행정처를 폐지함으로써 외부에서 법관 인사, 특히 전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공판기일이 정말로 잡히면은 법관 탄핵 소추로 그 법관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앞서 저희가 살펴본 재판중지법 같은 걸 정말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또
그런 경우에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서 대법관 우겨넣기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나아가서 사건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거론하거나 또는 배임죄 같은 것을 폐지해서 면소하려는 시도도 있죠. 그리고 사건의 실체를 뒤바꾸기 위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공개적으로 무죄라는 주장도 했습니다만 1심에서 대장동 핵심 일당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미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뒤집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도 있죠. 마지막 11번째.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불복해서 헌재로 가기 위해서 재판헌법소원이라고 하는 루트를 만들려는 시도마저 있다. 그러면 이 11가지 다중장치에 대해서 모두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민적인 의구심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뭐 배임죄라든가 법 왜곡죄와 관련해서는 또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는지 오늘 왠지 운영위에서 이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운영위 그 질의응답을 들었을 때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그 계엄 해제 이후에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미국에 윤 전 대통령이 공문을 보내서 외교부 장관 이름으로 조현동 주미대사의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봐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지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주미대사를 이용해서 이 계엄은 정말로 계엄성 계엄이 아니라 그냥 경고만 하려고 했다. 예. 경고성 계엄이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국에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해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당연히 주미대사가 받겠습니까? 받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다시 보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직권을 남용해서 마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허위로 자꾸 경고성 계엄이었어요. 경고성 계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알린 거예요. 한국에도 무슨 일 없었어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태만히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여전히 미국, 우방국이라고 하고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조차도 사건의 진실을 알리지 않았다, 은폐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가 예. 있고요. 그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의심했잖아요. 쿠데타를 할 거야, 내일 안을 저지를 거야 했는데 설마 했는데 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을 보고 놀란다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고 뭐 사법부를 장악한다? 장악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굉장히 높고요.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사법부를 정말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악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풍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재판중지법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낸 거예요. 예. 그만큼 정치가 대통령을 위한다라고 하는 행동들이 국민으로 하여금 불신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으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니까 더 이상 뭐 재판중지법은 또 살아날 거예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네. 자, 그 윤 전 대통령이 미국에 공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김영배 의원은 지금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내란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히 대단히 잘못된 행위이고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은 분들이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저게 대단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중에 있는 혐의가 뭡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하태원 외신 대변인에게 프레스 가이드를 주면서 계엄에 관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신에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안 자체는 대단히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거론이 되었고 생중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된 것이겠죠.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도 관련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되고 나아가서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다면 엄단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운영위에서 뭐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재판중지법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사실 당정
일정의 엇박자, 이른바 명청 갈등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었는데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도 터지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컷오프는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100% 완전 경선 약속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밀실 심사입니다. 친이재명계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그런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가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네. 그러나 이 당직 선거와 소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선출직 공직 이것이 꼭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하게 공개할 수 없는 입장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민주당에서 부산시당위원장을 뽑았는데 여기에 지금 4명이 출마를 했고 이 가운데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동철 대표가 아예 경선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후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죠. 힘들고 본인은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경선에 들어가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승복하지만 컷오프 되는 경우에는 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억울한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또 지도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증을 하거든요. 일반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지도를 확인하고 그래서 윗순위 1등이나 2등, 3등 순위까지 경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도부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절차는 거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께서 정말 자신이 당원들의 주권을 생각해서 경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컷오프 없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당직선거가 다르다는 말은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대표께서 100% 경선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대를 또 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이번 문제를 계기로 정말 후보자들과 잘 소통하고 또 지도부에서도 경쟁력을 확인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잡음이나 혼선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잡음이나 혼선이 만약에 커진다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 잡음들을 제거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도당 위원장은 지방선거 공천에 굉장히 좀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친문계와 손을 잡고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전해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유튜브로 또 시청자들과 만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이런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리는 이런 민주당 내 잡음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민주적이지 못한 정당의 모습이죠. 어제 유동철 위원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컷오프는 독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거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정당에서 당사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컷오프는 잘못된 것이고 비민주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변이 이유가 있어서 당내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나 황명선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런데 친명계도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데칼코마니 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른바 비명행사, 친명횡재라고 당시에 친명계는 또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대거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민주당원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공천이나 경선에서 비민주적인 일이 발생하면 흔히 쓰이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손의 범위 내에서의 당원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당원 주권이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민주당도 당원들이 당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후에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는다고 하는데 자, 이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 광주를 찾는 것인지 오늘 아침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습니다.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습니다. 뭐랄까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좀 강성 발언을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굳건한 지지층의 표심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광주에 간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뜬금없죠. 광주에 가려고 한다면 그 전에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우리 당의 입장은 명확하다. 내란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중도 모두 다 포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5.18을 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환호받을 것이고 국민의힘이 조금 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생각이 아직 메시지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가서 광주 시민들에게 5.18 민주 영령들에게 고개를 숙이겠다라고 하니까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이제 당대표에 당선될 때 극우를 자극하고 내가 극우와 손잡아서 대표가 되고 극우와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발언들을 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질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만 또 5.18을 민주묘지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방향성을 이제 조금씩 바꾸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시작으로도 볼 수가 있어서 향후 이제 모습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모습들이 진정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과거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냈던 중도 성향의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전 의원이라든가 또 한동훈 전 대표 등 비상계엄 해제를 찬성하면서 굉장히 쓴소리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쓴소리했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을 얼마나 포섭해서 포용하고 다양화할 것인가 목소리를, 이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시작점이 될지 아니면 잠깐 눈속임용으로 하는 행동일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장동혁 대표가 광주에 간다고 하니까 아마 한덕수 전 총리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광주에 가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하는데도 이제 상당한 반발 앞에 섰던 한덕수 전 총리였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방문하면 좀 어떤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보세요? 저도 호남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서를 어느 정도 알아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광주에 갈 거면은 비상계엄에 대한 본인의 잘못된 발언부터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될 겁니다. 계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은 국민들 뇌리에 너무 깊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뒤 단서를 붙이지 말고 사과를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그 다음에 광주 시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5월 정신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당착부터 해소를 해야 본인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더라도 그것이 오롯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오후에 있을 그 광주 행보에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고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저희 YTN에서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